예, 오늘 그 친환경 제품 시장 및 디지털 전환 강화, 특히 이후 에코 디자인 규정안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HIP의 연성모라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 관련된 내용이 약간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아까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에코 디자인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에코 디자인 지침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너지 유징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지금은 ERP라고 해서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로 이렇게 좀 제품이 확대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EU를 중심으로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컨셉이 많이 이제 제도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프랑스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뭐 등등 나라에서 EU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에코 디자인 EU 같은 경우는 에코 디자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거에는 에너지 이피션시가 중심이었는 그 안에 이제 순환 경제 내용이 이제 녹아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지침이 레귤레이션으로 바뀌고 각각의 이제 위임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방향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두 장이 넘어갔네. 잠깐만요. 예, EU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EU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2일 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 첫 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에코 디자인 지침을 활용해서 순환 경제 내용을 이제 같이 녹아들여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EU 에코 디자인 지침 같은 경우는 적합성 평가 체계 안에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산정이라든지 시험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차 순환경제 기본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는 EU 정부 애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순환경제 내용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EU 자체에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EU에서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표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인트 TC도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TC도 만들었고 관련된 표준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이쪽 관련된 에코 디자인 법규를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관련된 방법론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는 이 방법론을 만드는데 한 5년에서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EU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가서 관련된 담당자들을 몇 사람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던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마 이런 스탠더드를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거 핵심 뭐냐면 이 표준은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상관없어요. 에너지 관련 제품은. 그런데 이제 각각의 냉장고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버티컬 스탠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일부 TC에서 제품군 T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EU 내에서 제품군 TC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3월 11일 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2차 2020년 3월 12일 날 순환경제 행동계획 2차가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1차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약간 건드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행동계획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이후에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전 시간에 강의 발표를 했던 배터리 지침을 레귤레이션으로 바꾸는 것도 이 행동계획 안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코디자인의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에코디자인 레귤레이션으로 변경을 하겠다. 나중에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되는 게 뭐 여러분들 제품에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이다 주장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혼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EU 차원에서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EU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 보겠다. 만들었죠. 또 하나는 포장재 다이렉티브를 포장재 레귤레이션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 왜냐하면 다이렉티브는 아까도 배터리 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이렉티브는 회원국별로 물론 다이렉티브 성격이 다르지만 다이렉트의 그 최소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티브가 예를 들면 더 이상 해도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개정안이 나왔고 지금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포장재에서는 리사이클드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 요구 사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네. 또 하나는 순환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빠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저희가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 하여튼 EU에 가서 이쪽 관련된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프랑스가 이상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프랑스가 EU 내에서 특이하게. 근데 과거에는 영국이 그거를 상대편에 좀 반대를 많이 하고 독일이 약간 중립을 쓰는 방향으로 제도를 이제 EU 차원에서 협상해 나가는 게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주도하는 제도가 대부분이 EU 차원의 제도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프랑스 제도를 모니터링하면 EU가 따라서 할 거다. 그래서 프랑스 하는 걸 좀 유심히 봐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수리 용이성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수리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뭐 수리가 상당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얘들이 핵심은 이 표준을 활용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N454 표준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실의 내용을 얼핏 보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수리가 잘 되면 이런 색깔, 그죠? 10점 만점에 9.5점. 그러면 수리가 잘 되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나중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프랑스의 리페어러빌리티 인덱스 누르면 이런 이미지가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수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리 관련된 문서를 잘 제공해 주는지 또는 분해가 잘 되는지 또는 분해할 때 작업 도구가 우리가 쉽게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작업 도구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패스너라고 하는 체결제 예를 들면 스크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체결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고요. 예비부품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예비부품 가격, 그다음에 특정 기준, 제품별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라벨로 붙이는 겁니다. 이런 점수 체계를 가져갑니다. 이거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00점을 10점으로 환산해서 최종적으로 10점 만점에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이런 제도를 프랑스에서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 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도 실제 미팅을 해보니까 대응을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시간하고 비용이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품을 뜯어보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제 프랑스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제품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었는데 제품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전기전자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EU로 수출하는 제품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요 각각의 제품별로 기준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에코디자인 지침. 에코디자인 지침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법에서 에코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EU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는 법이 없어요. EU밖에 없고 EU가 유일하게 법에서 법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에코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아예 법에 쓰고 있는 나라가 이제 EU입니다. 그러면 에코 디자인 지침이 뭐냐? 과거에는 이게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에서 과거에는 에너지 유징이었습니다. 에너지 유징에서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로 바뀐 이유가 에너지 유징은 한마디로 콘센트 꽂는 제품들입니다. 아니면 뭐 연료를 연소시키는 제품들,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돼요. 근데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단열재, 예를 들면은 광케이블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창호, 간접적으로 그게 얼마나 연료율이 좋으냐에 따라서 에너지와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코 디자인 지침은 뭐냐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이 제목 안에 모든 게 녹아 들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여기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각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체계 안에서 법이 나와야 돼요. 제품별 법이. 그래가지고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ERP 지침 안에는 에코 디자인 지침 안에는 제품별 기준이 없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서 각각의 이게 하나의 레귤레이션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군별로 에코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에코 디자인 리퀘어먼트. 그래서 스페시픽 에코 디자인 리퀘어먼트, 뭐 제너럴 에코 디자인 리퀘어먼트 얘기합니다. 스페시픽 같은 경우는 숫자로 줘요. 숫자로 줘서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니까 숫자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험에서 그 숫자 기준을 만족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만족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너럴 에코 디자인 리퀘어먼트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제너럴한 거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제품은 에너지 릴레이티드 프로덕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송합니다. CE 마킹도 붙이고 DOC 선언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해당이 돼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은 지금까지는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이피션시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플러스 순환 경제 내용이 이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유해물질도 합니까? 유해물질 합니다. 유해물질 하는데 유해물질은 전기전자 제품은 여기서 안 해요. ROHS 레귤레이션에 합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여기서 터치할 필요가 없고 리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경제 내용을 위주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에코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 사실은 법에 있는 정의를 잘 보면 이 내용들이 뭘 할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법에서 얘기하는 에코 디자인의 정의는 딱 보면 첫 번째 뭐냐면 너희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환경 측면을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측면.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환경 측면 뭐냐? 유해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 소재, 리사이클드 콘텐츠 함량, 그 다음에 제품 무게,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환경 발자국, 뭐 등등등등이 에너지 효율 이런 등등이 환경 측면입니다. 환경 측면. 그거를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면 뭐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이 되겠죠. 그럼 왜 하느냐?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내용을 봐야 되느냐?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순환 경제라면 재활용 왜 내가 리사이클 잘 되는 소재를 써야 되지? 법에서 그건 폐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제품의 전 과정을 보고 제품별 기준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제품 개발할 때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환경
측면을 통합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IC 62430 보면 됩니다. 국제 표준입니다. IC 62430 보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심플합니다. 내용이 심플한데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심플한데 개념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표준이에요. 근데 이 표준이 잘 읽어보시면 전기전자 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처럼 아주 제너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이제 에코디자인 레귤레이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침하고 레귤레이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레귤레이션은 만들어지는 즉시 EU 회원국 전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레귤레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그러면 여기서 개정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상 제품이 아까는 에너지 관련 제품이었는데 모든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제품, 모든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EU 애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본 법을 실행한 다음에 효과 분석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답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 참고로 오늘 EU 집행위원회 말고 EU 이사회인가요? 이사회랑 EU 의회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합의안도 나왔습니다. 합의 나와서 조만간에 정식으로 퍼블리시 될 건데요. 하여튼 모든 제품으로 이제 확대될 거다.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코 디자인에 대한 기준, 리퀘어먼트를 아까는 제가 스페시픽, 그 다음에 제너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얘들이 바꿨어요. 뭐냐면 퍼포먼스라는 용어랑 인포메이션.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나오는 거는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은 인포메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제품군도 제가 어떤 제품군이 될 건지 말씀드리겠지만 제품군에 대해서 에코 디자인 기준을 만들 때 숫자로 주는 거랑 정보 제공으로 나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배터리에 보면 아까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등급제 같은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에너지율 등급제 같은 거. 근데 실제 레귤레이션 안에 이게 있어요. 이 내용이 클래시스 오브 퍼포먼스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나오는 거 있죠. 숫자로 나오는 기준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 제품을 할지 특정 제품군을 할지는 몰라요. 아무도. 일단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라벨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라벨 법규가 있는 경우는 이 퍼포먼스 성과 등급을 이쪽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에너지 라벨 쪽으로 성과 등급은 그쪽으로 가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게 이제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나온 드래프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말대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럼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에코 디자인에 관련된 법규가 따로 있어요. 법규가 레귤레이션 따로 있고요. 에너지 라벨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라벨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항상 에너지 사용하는 제품은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적합성 평가 체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CE 마킹이 필요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에너지 라벨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순환 경제 관련된 내용의 에너지 효율 말고 순환 경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언엑스에 있습니다. 언엑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코 디자인 그 요구 사항입니다.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 보면 수리 재사용 관련된 요구 사항, 에너지는 뺐어요. 에너지 뺐고 에너지 있으니까 관련된 게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EN 수리 재사용 고려 설계 분해 요구 사항은 EN 454에 따라서 표준이 여기서 활용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법에서 들어가 있죠. 뭐 플라스틱 재질 표시 빼고 그 다음에 희소물질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 그럼 어떤 방식으로 EN 458 표준에 따라서 물론 대상 희소물질은 정해져요. 제품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거냐 EN 458 표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률. 여러분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할까? 그랬을 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EN 455 표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그리고 밑에 뭐 요 비율이 나오는데요. 여기 재활용률이 나오는데 재질별 요거는 폐기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안에 배터리 안에 리튬 같은 경우는 90%로 해.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요걸 폐기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준이 얘기를 하는 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드 콘텐츠 재생자원 사용하는 452 표준에 따라서 재생자원 함유율을 공개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만약에 산정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표준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성과에 대한 등급 핸드폰 같은 경우 수리 용이성만 하기로 했어요. 아까 프랑스 거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내용 보면 프랑스 걸 벤치마킹 한 다음에 얘들이 요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수리 용이성 A, B, C, D 2등급. 요게 이제 에너지 라벨의 수리 용이성 등급을 이제 EN 454 표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요 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 새에 나와요. 그럼 내가 어느 등급이다. 그럼 여기에 에너지 효율하고 같이 제공을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아니면 신규 제정이 되거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핸드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제품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류, 신발, 우리 신발이 가장 앞에 있어요. 항상 가구, 세라믹 제품들 등등 타이어. 그 다음에 윤활유, 뭐 페인트, 화장품 등등등등. 이게 이제 B2C 제품이죠. B2C 제품들이 우선 법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연구 보고서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JRC에서 연구해봤더니 이런 제품부터 해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B2B 제품, 철강, 비철금속, 알루미늄, 화학 제품, 폴리머 화학 제품, 그 다음에 폴리머, 종이, 유리. 우리나라에서 수출 많이 하는 제품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이 제품군의 순환 경제에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냐? 이런 겁니다. 내구성, 수리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재생 원료 함량. 요 한 세 가지를 좀 위주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해봐. 요게 이제 앞으로 저 제품군에 대해서 에코 디자인 요구사항에 중점적으로 연구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품군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서면은 시작했어요. 서면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에코 디자인 순환경제 기본 계획처럼 섬유 제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플랜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 보세요. 섬유 제품에 대해서 법을 이제 죄송합니다. 법을 만들어 보는 거. 법을 만들어 보는 거. 또 하나 DPP 나옵니다.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공공구매. 우리가 녹색 구매라고 얘기하는 그린 퍼블릭 프로큐먼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은 2024년 하면 2025년 될 겁니다. 한 1년 정도 항상 늦어요. 토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1년씩 간혹 많이 늦는데 하여튼 벌써 서면은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이유가 제품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얘들이 4개가 위주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 관련된 건.
여기 보면 에코라벨 환경 라벨 있죠. 환경 마크. 우리가 녹색 구매, 얘들은 환경 라벨 기준하고 녹색 구매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녹색 구매. 그 다음에 에너지 라벨, 에코 디자인, 네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모니터링하기 너무 힘들어요. 모니터링 힘들다 보니까 얘들이 이 사이트에 가면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제품군에 되면 가서 아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넘어갈게요.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깨지네요 폰트가.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 호리젠털 워크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수리 용이성 제도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ESPR은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 개정안, 그걸 ESPR이라고 얘기하고요. 배터리의 제거 가능성이라든지 교체 가능성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타일 아까 섬유 부분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이퀴프먼트 쪽에서도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에코 디자인이라든지 에너지 라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의 쿠킹 쪽,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요거는 이제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B2B 제품 중에 우리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서 아이런 쪽 이걸 벌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B2B 제품 중에 맨 앞에 철강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벌써 연구를 스타트했습니다. 사실 들어갈 내용은 뻔해요. 사실 철강은 뻔한데 일단은 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법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다. 예,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시간이. DPP 여러분들 DPP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제가 여기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DPP. 그럼 DPP가 뭐냐? 아까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 안에 이 DPP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DPP에 대한 정의. 근데 DPP에 대한 정의를 잘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겁니다. 맞죠? 과연 제품 안에 어떤 내용들을 제품별로 어떤 내용들을 에코 디자인 기준으로 가져갈 거냐? 콘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예를 들면 아까 EU 같은 경우는 20몇 개 제품도 있고 배터리 레귤레이션도 있고 섬유는 별도로 나오죠. 그러면 걔들이 에너지 효율이든 순환 경제든 유해 물질이든 관련된 어떤 분해 용이성 관련된 정보든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라 등등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기준이 나와야지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에 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DPP의 핵심은 요것만 만들어서 되면 안 돼요. 요것만. 2번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제품군별로 에코 디자인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뭘 실어야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핵심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제품별로 기준이 있어야지 그거를 전자적 수단에 실든 말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EU는 벌써 2009년부터 에코 디자인 지침을 실행해서 어떤 내용들이 제품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벌써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순환 경제도 들어가고 등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문서로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떤 예를 들면은 선형 바코드든 어떤 전자적 순환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에코 디자인 법이 제품군 법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거를 DPP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PP에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거냐?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별 있었죠. 법을 먼저 만들겠다. 그게 우선이 돼요. 법 나오면 DPP 하면 됩니다. 법 나오면 DPP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DPP 하면서 얘들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게 센과 세네라고 ETSI가 EU 3대 표준화 기구입니다. 얘들한테 2025년 12월 31일까지 DPP 관련해서 표준을 개발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준을 개발해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표준을 개발해라 해놓고 아직 드래프트 상태인데요.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XX니까 이게 고시된 후에 2개월 이내 작업 계획을 워킹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얘들은.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차, 2025년 12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행 명령이 내렸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전자적 수단.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EM 표준으로 전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EM 표준으로. 근데 얘들이 이 작업 계획 안에 보면 제목을 제출해야 돼요. 제목을 무조건 표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이해합니다. 얘들도 어려운 작업으로 이해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나중에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저 내용 안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EN 표준, 유럽 표준과 IC, 그 다음에 ISO 들어가 있나요? 하여튼 상당히 이 항목 관련된 국제 표준, 국내 표준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표준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이 관련된. 그래서 혹시 여기 IT 관련, DPP IT 관련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들도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어떤 표준들이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배터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이제 DPP 내용이 배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사례로 자기들의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모 연구하는 집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아까 일반 사용자, 이해관계자 뭐 등등등등 요 대상으로 해서 일반 배터리 및 제조자 정보, 그죠? 법규 준수에 대한 부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두 장이 반복돼 있어요. 커피가. 그리고 법규 준수에 대한 들 아까 심볼. 이 심볼이 이런 겁니다. 심볼. 쓰레기통 마크라고 하는 이런 심볼들.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아까 나왔죠. 탄소 발자국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로 공개를 하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아까 공급망에 대한 실사 내용도 있었어요. 공급망에 대한 실사 내용도 또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재료, 조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성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제품 성능, 아까 안전 말씀하시던데 제품 성능, 안전 관련 내용들을 DPP에 다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기업들이 여기 대상 제품 군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업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할 일이 많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에코 디자인 규제는 환경 조직이 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 조직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용 보세요. 방대합니다. 내용. 환경 조직은 지원 조직이에요. 이거 메인은 개발과 규격, 구매. 왜냐하면 실사하려면 구매팀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은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배터리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은 제품 개발하고 규격 이런 팀에서 메인이 되고 환경은 요것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매뉴얼 다 개발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규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 규제가. 그래서 환경이 메인이 되지 말고 제품 실제 개발하시는, 물론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구매, 규격 이런 팀 등이 같이 해야지 대응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